지역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1번은 예. 1번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한 이후에 365일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특자도를 만들겠다. 선제적인 재난 대응, 도민 참여, 현장 중심, 피해 최소화라고 하는 4가지의 목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실현을 하겠다. 재난 대응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도민들과 행정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김관영 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36년 네. 하계올림픽 후보지 네.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서울이 떨어지고 전라북도가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비법이 뭡니까? 뭐 저도 사실은 얼떨떨합니다. 네. 뭐 유치전이 마지막 투표하기 한 3, 4일 전쯤에는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도 그렇게 표차가 그렇게 크게 날 줄은 사실은 몰랐었는데 네. 저희가 서울과 대결을 하면서 이 서울이 과연 198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렇죠. 수도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올림픽 하는 거 당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2번째 있게 되는 올림픽을 또다시 서울에서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또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연대해서 네. 같이 올림픽을 치르면 경기장 신설하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네. 또 지방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통합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경기장 신설을 취소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IOC가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네.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우리 투표하시는 대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 이제 서울은 상대적으로 4년 전에 부산하고 대결하면서 큰 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아마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저희만큼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절박하면 결과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군요.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합니다. 절박함을 이기는 무기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을 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후보지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네. 이제 본선에 가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인도도 있고요. 네, 또 중동의 카타르도 네.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인도나 카타르를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인도는 14억 명이라는 세계 최대 인구가 가장 큰 무기죠. 그리고 올림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카타르는 그동안 아시안 게임, 월드컵을 치루었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수영 선수권 대회도 치르면서 그렇죠. 빅 이벤트를 지금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오일머니를 또 앞세워서 IOC 위원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을 통해서 IOC가 최근에 어젠다 2020이라고 해서 3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이어야 한다. 하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시켜라. 네. 또 하나는 이 올림픽이 사회적 연대,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사회의 통합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 3가지 기준을 크게 올림픽 정신하고도 좀 연관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선에 가서 이기려면 IOC가 추구하는 이 3가지의 기준에 가장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세 가지 기준에 환경 친화 올림픽은 저희가 이번 전주 올림픽은 모든 경기장 또 선수 숙소를 목조 건축물을 저희가 목조로요. 예, 네. 짓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수소차와 전기차 그리고 모든 사용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경기장 신설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번에 국내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는 4개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울과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는 이마저도 2개를 서울 쪽으로 배치를 해서 네. 이제 취소 신설 경기장은 2개로 다시 또 줄이는 이번에 제가 IOC를 갔더니 네. 2개를 아예 신설을 안 할 수 없냐 또 그렇게까지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내가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IOC가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경기장들을 활용하는 것을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나라라는 네.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IOC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14억의 인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K컬처의 소비자가 K뮤직, 드라마, K푸드 그렇죠. 전 세계 75억 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75억 명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IOC의 정신과 IOC의 경기를 얹으면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75억 아이디어. 명의 네.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14억 명 이거 너무 중요시하게 하지 마라.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IOC의 그 IOC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막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본인들도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제 소개할 때요. 네. 전라북도 도지사가 아니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도지사. 네.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 전북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굉장히 신속하게 한번 해보자. 아, 소위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 제주도가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19년이 돼가지고 보니까 인구가 15만 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국제학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제주도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한민국에서 소위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강원도와 네. 전북이 우리도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각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두 도가 연달아 지금 특별자치도가 네. 됐죠. 전북이 지향하는 점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농생명 바이오 산업 또 문화 관광 산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는 농림부 장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이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신속하게 지금 6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을 우리 지역 실적에 맞게 해보자.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게 중앙정부와 협상을 오랫동안 해서 저희가 14개의 특구, 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네. 왔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구가 마련이 되면 이제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뭐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들어보면은 산악관광 특구다라고 네. 하면은 그동안은 산악관광과 관련해서 케이블카를 만든다든가 산악열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그렇죠. 진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개발과 보존을 어느 정도 좀 조화를 시키고 싶은데 우리나라 전체의 일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깨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전북에서 이번에 제가 14개 시군으로부터 자기 지역의 산악관광 특구를 먼저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신청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시장 군수님들이 41건을 신청했어요. 41건. 네, 41건. 그래서 네. 저희가 오랫동안 심사를 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거 6건을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럼 여기 6건을 먼저 산악관광 특구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 중이죠. 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전라북도의 특성을 맞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지사한테 일종의 전권을 좀 줘서 맞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하라. 네, 예,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예,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재난안전 119다 보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좀 더 나눠야 될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면 365일 네. 모두가 안전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네. 365일 모두가 안전한 네. 이 비전을 제시했던데 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재난 안전에 관련해서 결국은 지역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1번은 예. 1번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해야죠. 네, 안전하고 해야 되고 여러 뭐 재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자연 재난도 있고 사회 재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365일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특자도를 만들겠다. 지금 이제 그림을 그래서 보면은 어떤 네.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회의도 하고 이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제적인 재난 대응, 도민 참여, 현장 중심, 피해 최소화라고 하는 4가지의 목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실현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선제적 재난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민 참여는 주요 점검할 때부터 도민이 참여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관한 개선 방안을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 중심은 아시다시피 모든 재난은 현장에서 발생되고 그렇죠. 현장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중심이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이미 돼버렸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재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네. 인명 피해가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지사께서 신경을 쓰는 분야가 바로 재난안전 이거.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대규모 수해가 난다든가 화재가 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네. 사람이 인명 피해가 없으면 전국적으로는 집중 조명이 사실 좀 안 돼요.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한 명도 재난 피해,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사전 예방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는 반증인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행안부에서 네.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 여름철 재난 대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2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지금 선정이 그렇습니까?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지사의 제일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 119 지금 이제 방송하는 저희 팀도 네.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가장 네.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이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근데 사회적 재난이 있고 또 자연적인 재난 네. 크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자연적 재난 중에서 지진 얘기를 제가 좀 하고 네, 싶은데요. 네, 네, 네. 이게 지난해였죠. 전북 부안에서 꽤 큰 규모의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그 뉴스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마을 주차장을 비추던 CCTV 카메라가 고꾸라집니다.
도로 곳곳의 카메라도 순간 크게 흔들립니다. 뭔가 폭발하는 듯한 굉음과 진동에 병원에선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한가롭게 서 있던 축사의 소들은 깜짝 놀라 우왕좌왕합니다. 농가의 개들은 혼비백산 집을 뛰쳐나갑니다. 오늘 아침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지하 8km 지점.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북에서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300여 건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후 1시 55분쯤 규모 3.1의 지진이 또 발생하는 등 여진도 잇따랐습니다. 전국 학교 15곳에서 균열이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졌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1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이 갑작스러운 진동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지붕 기와장들은 담장 옆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 근처에 주차됐던 차량은 기와장에 맞아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가정집 부엌에는 깨진 그릇들에 파편이 모여 있습니다. 강한 진동에 그릇을 담는 선반이 쏟아져 내리며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수업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갑작스런 지진에 책상 아래로 몸을 피했고 행여나 건물이 무너질까 봐 서둘러 운동장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국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 신고는 100여 건. 대부분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창이나 타일이 깨지는 정도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내소사 담장 일부가 훼손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모두 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원에서 43km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도 정상 가동 중이라며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저기 지진 났을 때 아마 도민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의 규모로 보면은 이제 4.8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뭐 5.0 이하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이다 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은 그동안 지진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다. 맞습니다.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4.8이라는 지진을 전북 도민들이 처음 겪은 거예요. 특히 부안군에 계신 분들이 평생 살다가 가장 강도 높은 지진을 겪으니까 그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진이 일어났던 아침 8시 26분에 서울 여의도에서 당시가 이제 6월 12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22대 국회에 새로 구성된 지가 약 한 13일 정도 되는 때예요. 얼마 안 될 때. 얼마 안 될 때라 제가 전북 연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한번 전북에 대해서 설명하는 네. 그런 시간을 여의도에서 가지고 있어. 그날 우리 간부들이 전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 경보음이 울려요. 그렇죠. 그래도 다 놀랬죠. 보니까는 지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4.8 그 규모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이제 당시 재난안전실장도 저희 같이 있었는데 이제 매뉴얼을 딱 보니까 5.0 이하는 재난안전실장이 1차, 그다음에 5.5 그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요. 네. 그래서 재난안전실장한테 빨리 가라, 네. 현장으로 가라라고 하고 이제 조금 있다 또 부지사 또 바로 가라 이렇게 했고 저는 이제 회의 마치고 이제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그날 오후에 갔는데 가보니까 야, 특히 어머니들이 막 아휴 가슴이 나 벌렁벌렁해서 나 집에 못 들어가겠어. 그렇죠. 막 다 그 얼마나 소리를 놀랐겠어요. 네, 그 소리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의 심리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부안군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개 읍면에 재난 심리 상담소를 전부 설치하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총 그 뒤로부터 약 한 보름 정도까지 약 한 800건 정도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다시 또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이나 공공시설이 과연 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냐. 이 안전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공공시설 약 2,500건 이상을 이제 전부 전수조사를 했죠. 그리고 그 행안면 일대에 있는 주요 시설들 약 800건 정도를 해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을 만한 곳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안전한 곳은 이제 특히 집으로 복귀해야 될 그 어머니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그 집이 안전한지를 가장 먼저 테스트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고 또 피해 복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가장 신속하게 저희 도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좀 피해 복구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진 사태를 겪고 나서 느낀 것은 굉장히 신속한 현장 주민들과의 대화 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심리치료가 같이 꼭 수반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시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는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북 부안에서는 또 그렇지만 또 무주에서도 대형 산불 지난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대형 산불 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경북이나 경남이 워낙 큰 산불이 나다 보니까 무주에서 산불 난 것이 사실 크게 조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무주에서 산불이 나서 거의 약 93헥타르, 거의 100헥타르 가까운 이 산불이 났다가 이제 진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현장에 또 갔지요. 가서 가장 1번은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켜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속하게 진화를 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없도록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 헬기 또 8대가 집중적으로 해서 산불 난 지 딱 거의 24시간 만에 주부를 진화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때 못했으면 더 번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이 앞으로 번지면 어떻게 크게 갈지에 관해서 이미 경북이나 경남에서 훤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초기에 하루 이틀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이거를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면 엄청난 속도로 크게 번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역량을 집중해서 초기 대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면요. 산불이 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무가 이제 불에 타고 그러면은 그 다음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산사태 같은 거. 맞습니다. 특히 비가 이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요즘 같은 때 보면은 뭐 예측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폭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지난해 군산, 어청도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뉴스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 아마 KBS에서 방영을 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벼락과 함께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맨홀은 더 이상 역류를 버티지 못하고 물을 뿜어냅니다. 집안까지 흙탕물이 들이치면서 주민 대부분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주민 400여 명이 사는 군산 어청도. 지난 자정 무렵 1시간 동안 14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기상 기록을 모두 넘어서는 물폭탄 수준의 폭우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민들은 젖은 가재도구를 꺼내놓고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인력이 부족한 데다 중장비도 없어 더디기만 합니다. 지자체도 피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마의 상처를 씻어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자, 기후 위기 시대 보시는 것처럼 뭐 집안까지 물이 막 갑자기 막 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이러한 폭우 또는 이제 폭염에 대비한 전라북도 대응책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최선의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방책은 통상적으로 관에서는 이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세우죠. 네.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가상 지금 있는 것과 그대로의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통합 DB를 만들면 거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시간에 어디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네.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 또 대응, 대비를 하고 대응하고 또 복구하고 이 네 단계에 걸쳐서 각 단계별로 폭염과 폭우에 관한 상당히 자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만들었군요. 그 단계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방 시스템을 최대한 강화하고 또 대비 이제 뭐 바로 내일이나 모레 대규모 비가 예상된다. 네. 그러면 아주 집중해서 기상청의 기후정보 시스템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또 KBS의 여러 자원 네. 이런 걸 같이 서로가 모니터링하면서 긴급하게 예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신속하게 것인가. 가장 신속하게 네, 하고 현장에 보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명 피해가 없도록 긴급 대피소를 설치하고 또 폭설 같은 경우는 자동 제설 장치를 만들고 또 자동 차단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이런 네.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 복구는 뭐 아시다시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또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 좀 독려 필요하고 네.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훨씬 복구하는 데 좀 빠른 시간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 도상 계획을 하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네. 뭐니 해도 돈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네. 행정하시는 분들이 살림이 빠듯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예방이라든지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 규모, 네. 투자 우선순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관한 투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재난 분야의 예산이 총 8,208억 원인데요. 네. 이게 전체 예산의 약 7.7%.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은 저희가 3% 정도가 늘어났는데 네. 재난 관련한 예산은 전년 대비 13%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훨씬 이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증가 폭이 다른 분야보다는 훨씬 많이 배정이 돼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자연 재난 분야, 또 사회 재난 분야, 또 구조, 구급, 응급, 복구 이런 분야에 골고루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들을 배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 문제가 특히 계속 강조하시는 것 중에 보면 인명 피해는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네네. 365일 안전한 전라북도 네.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전 지역 네. 서울이나 부산을 제외하고요 전 지역에 초고령화 네. 65세 이상 되는 네.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집중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약 20% 지금 갓 넘었거든요. 네. 전북은 어떠냐? 이미 25%를 넘었어요. 저희가 25.3%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4분 중에 1분이 이미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65세 이상의 이 가구의 특징을 보면 또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이 맞아요. 많아요. 아무래도요. 그럼 그분들이 재난에 대비를 닥쳤다. 그러면은 먼저 이번에도 저희가 산불이 났는데 네. 이분들이 집에서 그냥 문자로만
이 알려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문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을 방송을 하자.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이장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각 가가오고를 그거 잘하셨네요. 방문하도록 반드시 해서 대피를 먼저 시키자. 이렇게 해서 12가구가 거의 전소가 됐는데 다행히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큰 교훈이죠. 특히 이 독거노인들이 평소에 또 이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누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잘 신경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전기 안전과 관련해서 지역의 이 전기안전공사 또 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매년 1년에 5,000가구씩을 저희가 그 전기 누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시설들을 개보수해주고 교체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졌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119에 긴급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9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나 지금 어딘데 이제 빨리 와라 그러면 이제 우리 119 상황실에서 그 버튼을 누른 지역이 딱 뜨거든요. 그럼 곧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각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김관영 도지사 하면은 그 키워드가 뭐냐면 경제를 참 잘 아시는 분이다. 네네. 경제 분야들. 그 보면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가운데 2차 전지가 있어요. 네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2023년도에 새만금 국가 산단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변화는 분명히 있지요. 제가 나라에서 2022년 가을에 미래 첨단 전략 산업으로 세 분야를 선정을 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렇죠. 이 세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첨단 전략 산업 단지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아예 공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몇 개, 조그마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또 SK온, 또 삼성 SDI 이런 데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완성 업체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 협력 업체들이 모여 있죠. 오창, 또 포항, 울산 이런 데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새만금은 열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감하게 특화단지 지정에 반드시 나서야 되겠다라고 특화단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에 관한 국제적인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 협약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지정된 이후에 더더욱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가 총 1,000만 평을 조성 예정이었다가 1차로 200만 평을 조성했는데 200만 평이 그동안 조성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1년에 10만 평씩 8년 동안 약 80만 평이 분양이 됐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이 1년 만에 120만 평을 금방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한번 오기 시작하니까 막 러쉬가 일어나는데 200만 평 만들어 놓은 것이 갑자기 소진이 다 되니까 사실 저희가 추가적인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 뒤로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줄 땅이 없어요. 수요가 많아져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좀 시작을 긴급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올 6월 달부터 다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땅은 생겼는데 지금 또 캐짐 때문에 또 트럼프 정부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조금 깊이 있게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2차 전지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2차 전지의 메카는 새만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네. 분명히 확신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집적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더더욱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만금에 와서 기업의 그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도 나눴습니다만은 365일 안전한 특별자치도 예. 여기에다가 또 경제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요.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재난 대응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도민들과 행정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반드시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북은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이 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분열되고 갈등이 많은 대한민국을 통합을 시키고 하나로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88올림픽 또 2002 월드컵에서 느꼈던 그 자부심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노력해서 최종 유치되도록 최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